어머니의 땅. 킹나그네. 버스는 몇 번이나 시동을 꺼뜨리다 겨우 미끄러운 비탈길을 올랐다. 그는 형을 따라 복작거리는 승객들 틈을 비집고 출입구까지 나왔다. 덜덜대는 소리가 그치고 문이 열리자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다투어 내렸다. 그는 뒤에서 누군가 떠미는 바람에 눈녹은 물로 질척거리는 출입구의 철판 바닥에 미끄러져 하마터면 밖으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먼저 내린 형이 놀라서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그대로 비틀거리는 몸의 중심을 잡았다. 숨 넘어가는 노인이 가래를 돋우듯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버스가 움직였다. 윤호는 잠시 다리를 벌리고 선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람이 일 때마다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눈가루가 햇빛에 반짝거려 눈에 뒤덮인 야트막한 산들이 비늘을 터는 거대한 물고기 형상으로 꿈틀거렸다. 저 기슭만 돌면 돼. 형의 입 밖으로 허연 입김이 쏟아져 나오더니 이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앞장서는 형의 뒤를 따르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걸음수를 세기라고 하듯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기슭 쪽으로 다가갈수록 정강이까지 빠질 만큼 눈이 많이 쌓여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드니 10여엠쯤 앞쪽에 슬라브 지붕의 작은 회색 건물이 눈에 띄었다. 어느 사이 형은 그 건물 앞까지 가 있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다. 형은 하늘색 파커에 그 사내와 무슨 말인가 주고받는 것이었다. 건물 반대편에는 커다란 자연석이 콘크리트 받침대 위에 서 있었다. 건물에 다다랐을 때에야 비로소 그 돌에 새겨진 검은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금잔디 공원묘지. 높이가 사람 한 길보다 커 보이는 자연석이었다. 잠깐 몸 좀 녹이고 갈까? 형이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건물 옆으로 삐져나온 연통에서 거무스레한 연기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나중에 들르자. 저 위쪽이야. 밖에 나와 있던 사내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다. 따뜻한 곳에 있다 나와선지 사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러나 곁을 지나치자 술 냄새가 역하게 풍겨왔다. 추운데 금방 내려오쇼. 사내는 어깨를 추스르며 잽싸게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윤호는 형의 뒤를 3발짝 정도 쳐져서 언덕을 올라갔다. 양편에는 커다란 반구형의 틀에서 금방 뽑아낸 듯한 눈더미들이 계단을 이루며 늘어서 있었다. 여기야. 얼마쯤 올라갔을까 앞서가던 형이 걸음을 멈추었다. 눈가루가 엉겨붙어 있는 묘비 앞이었다. 박옥숙의 묘. 순간 윤호는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이곳에서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없었다. 2년입니다, 어머니. 2년만 기다려주세요. 인천국제공항의 어수선한 대합실에서 윤호는 자신의 입을 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소리쳤었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흘금흘금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몇 해 전부터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을. 그는 검지와 중지를 펴 어머니 눈앞에서 여러 번 흔들었다. 어머니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왔지? 형이 봉분에 쌓인 수북한 눈을 어느새 장갑 낀 손으로 몇 차례 헤치며 중얼거렸다. 이내 누렇고 거세 보이는 풀잎들이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참고 있었던 숨이라도 쉬는 듯 형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부르르 몸을 떠는 것이었다. 맨 땅이 흉해서 임시로 때를 입혀놨어. 봄이 되면 제대로 입혀야지. 윤호는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서서 성냥을 켰다. 바람은 그의 등을 떠밀며 무슨 얘긴가를 건네는 듯 웅웅거렸다. 3번째 킨 성냥으로 간신히 불을 붙이고 몸을 돌렸을 때 형이 말했다. 술 좀 꺼내. 그는 품 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내밀었다. 윤호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 아닐까 생각했다. 바로 닷새 전만 해도 그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철근을 세우고 그것을 철사로 묶으며 어서 저 하늘에 붙박혀 있는 해가 잘 익은 연시처럼 지평선 아래로 뚝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 과장이 핸드마이크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이상하게 내려가기가 싫었다. 습관처럼 서쪽 하늘로 고개를 돌리자
아직도 해는 지평선 위 2뼘쯤 되는 곳에 걸려 있었다. 현장 사무소장은 늘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밤색 남방 셔츠를 입은 채였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윤호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한 다음 화난 듯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자네 모친께서 어젯밤 돌아가셨다네. 방금 제다에서 연락이 왔어. 문득 소장의 주름진 목덜미가 말라서 갈라터진 흙벽처럼 보였다. 흙벽 속에서 들려온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윤호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었다. 그는 혓바닥 위에서 껄끄럽게 스치는 모래가루를 잘근잘근 씹었다. 유리창 너머로 흡사 거대한 동물의 엉덩이 같은 밝은 갈색의 모래둔덕이 눈에 들어왔다. 3일장이라면 아무래도 장례는 못 모시겠군. 어서 귀국 준비를 서두르게. 소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나서 바닥에다 침을 뱉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놈의 돈이 뭔지 모친 임종은커녕 장례조차 못 모시다니. 자, 한 잔 부어드려. 언뜻 고개를 돌리자 형이 잔을 내밀고 있었다. 윤호는 잔을 받아들었다. 눈 속에서 힘겹게 새로 자라난 듯한 누런 풀잎들이 날카롭게 몸을 세우고 그가 따르는 술을 받았다. 무슨 표시같이 동그랗게 녹아드는 자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 윤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조금 더 있을까? 그는 목소리를 향해 시선을 쳐들었다. 햇빛이 포충망처럼 두 눈으로 펼쳐졌다. 형은 잔뜩 몸을 움츠린 채 발을 구르고 있었다. 윤호는 다시 고개를 바로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금잔디를 내려다보았다. 그 다음 더 안쪽에 누워있을 어머니를 떠올렸다. 안 되겠다. 너 괜히 독감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 관리실에 가서 몸이나 녹이며 얘기를 하자. 그는 순간 울컥 목구멍으로 치미는 덩어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형이 자신의 팔을 잡았을 때 순순히 몸을 일으켰다. 엉겨붙은 눈가루 때문에 드문드문 지워져 있는 어머니의 이름이 파인 홈을 따라 윤호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였다. 글씨를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그의 손은 서툴게 떨렸다. 자, 이제 그만 내려가자. 그는 천천히 발길을 돌려 형의 뒤를 따랐다. 관리실 창문으로 사내가 난로가에서 술잔을 들이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두 사람이 가까이 오자 문을 열고 나왔다. 어서들 들어오시오. 추운데 오래 서 있다고 죽은 양반이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겠소? 사내가 거슴츠레한 눈으로 윤호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연탄 냄새와 김치찌개 냄새, 그리고 술 냄새가 한데 뒤섞여 풍겨와 윤호는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사내는 구석에 있던 동그란 나무 의자 2개를 난로가에 옮겨놓고 앉기를 권했다. 그러지 않아도 혼자 마시기가 적적했는데 잘 됐시다. 차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술벗이나 되주쇼. 사내는 들고 있던 음료수 잔에 반쯤 담긴 소주를 단숨에 들이키더니 이내 윤호에게 내밀었다. 보아하니 최영의 동생 되시는 모양인데 자, 한 잔 받으쇼. 윤호는 술을 못한다고 사양했다. 그러나 사내는 부득부득 한 잔만이라도 받으라는 것이었다. 마지못해 잔을 받자 그는 대번에 반을 채웠다. 참 인사드려라. 이번에 수고 많으셨던 분이야. 형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투박하고 억세배는 손을 내밀었다. 권달수라고 합니다. 윤호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왜 그날 얘기했었죠? 해외에 나가 있다는 동생이 하나 있다고. 아, 예. 무슨 말인가 더 할 듯하다 사내는 창턱에 놓여있던 손잡이가 달린 고동색 플라스틱 잔을 집어 형에게 권했다. 윤호는 이곳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는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며 어서 버스가 와주기만을 기다렸다. 윤호는 아라비아 북단 알조프의 현장으로 떠난 지 만 하루가 지나서야 제다 공항에서 서울행 KAL기에 오를 수 있었다. 비행기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도 뚜렷하게 할 수 없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이내 다른 생각이 그걸 가로막고 또 다른 게 가로막는 시기였다. 그러다 차츰 그의 머릿속은 텅 빈 동굴처럼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가도 이리저리 부딪혀 끝없는 울림만 계속되곤 하는 것이었다. 비행기가 내리고 수속을 끝낸 뒤 출구로 나오자 회색 바바리를 걸친 형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순간 그는 어머니를 찾느라 형 주변을 살피기까지 했다. 택시 정류장 앞에서 형이 말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난 너보다 더하니까. 그는 더하다는 형의 말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미처 땀이 흐르기도 전에 증발시켜버려 버짐 같은 무늬만 남기는 사막의 이상스러운 무더위. 야간 작업을 할 때마다 이빨까지 떨리는 밤의 냉기.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말할 자격이 있는 하룻밤 사이에 모래산을 옮겨놓는 광풍. 늘 고여있기만 하는 섞은 늪과도 같은 시간의 웅덩이. 날마다 붉은색 매직펜으로 숫자 위에 긋는 X표시. 매일 아침 작업장에 나가기 전 대변을 보고 나올 때의 심정.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눈앞으로 막 활주로를 이륙한 여객기가 거대한 날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차가운 대기 속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증세는 갈수록 심해지셨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갔을 때는 우릴 알아보지도 못하실 정도였어.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자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꼭 어린애같이 팔까지 뿌리치면서 안 가겠다고 우기시는 거야. 윤호는 형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맨 처음 고국의 그리운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편지 내용을 떠올렸다. 곁에서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게 염려스럽긴 하지만 어쩌겠느냐. 어머니가 더 이상 집에 계시면서 악화되는 것보다는 낫지.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 임 집사님 얘기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운영하고 있다니까 곧 회복되실 거라는구나. 다시 말한다만 이곳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아라. 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치켜뜬 그의 눈을 가로막는 게 있었다. 맞은편 벽에 붙어있는 세계지도. 그가 지금 와 있는 아라비아 반도 옆에는 검푸른 아라비아 해가 출렁이고 있었고 인도 대륙과 벵골만을 거쳐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대만을 지나고 나서야 한반도가 보였다. 윤호는 문득 얼마 전 비디오로 본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생각했다. 아무데서나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초능력의 주인공을. 그날 밤 투덜대는 야간 당직자에게 통사정을 하고 4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간신히 형과 통화를 했다. 형은 덤덤한 목소리로 벌써 어머니는 나흘 전에 기도원으로 가셨다고 말했다. 자, 타자. 택시가 앞에 와 멈추었다. 윤호는 앞문을 열었다. 왜 뒷자리에 타지 그러느냐는 형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았다. 방배동으로 갑시다. 형이 문을 거칠게 닫으며 말했다. 난 불광동으로 가겠어. 불광동? 임 집사한테 가려는 거냐? 그 사람 벌써 이사 갔어. 어디로?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먼저 번 집으로 연락하면 전화번호는 알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내일 가도 되잖아. 집으로 가자. 내 형수가 꼭 하고 싶은 말도 있다니까. 윤호는 결코 방배동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안부나 전해줘. 애들한테도. 그렇게 꼭 고집을 부려야겠어? 윤호는 고집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려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에 번지고 있는 갖가지 수채화 물감 모습으로 지나치고 있는 거리. 아무튼 내일 2시에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오늘 밤은 어디서 잘 거냐? 신경질적으로 형이 말했다. 윤호는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을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 넓은 천지에 어디 잠잘 곳 없을라고. 운전기사가 흘금흘금 백미러로 뒤를 살피고 있었다. 아니, 또 눈이 내리고 있네. 사내의 말에 윤호는 시선을 창밖으로 움직였다. 어느새 낮게 가라앉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점들이 어지러이 움직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작고 귀여운 나비떼같이 하늘거리며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는 것이었다. 자, 최영 받으쇼. 소리나게 잔을 비우고 나서 사내가 형 앞으로 팔을 뻗었다. 어느 사이 바닥에는 빈 소주병이 4개 나뒹굴고 있었다. 난로 위에서 끓고 있던 김치찌개 남비도 거의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형이 고개를 숙인 채 사내가 따르는 술을 받았다. 팔이 흔들려 술이 잔 밖으로 흘러내렸다. 아니, 최형, 요걸 마시고 벌써 취한 거요? 잔이나 똑바로 잡으쇼.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을 듯 몇 번 쓸어넘기면서
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의 눈동자는 많이 풀어져 있었다. 야, 윤우야, 넌 더 나쁜 놈이야.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만 넌 나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형이 왼손으로 삿대질을 해가며 말했다. 오른손에 들린 잔이 흔들리면서 술이 흘러넘쳤다. 내 형수가 너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해. 어머니 모시기 싫으니까 훌쩍 떠나간 게 아니냐는 거야. 윤호의 가슴은 불길이 닿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는 그때까지 마시지 않고 들고만 있었던 술을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불현듯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사진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형수가 아끼던 꽃병을 깨뜨린 어머니가 걸레를 손에 든 채 형과 형수가 학사모를 쓰고 정답게 찍은 약혼 사진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 어느 날 밤 어머니, 제발 더 이상 저라고 외치며 부축하는 어머니의 팔을 뿌리쳤던 술에 취한 형. 우연히 목격한 이 장면들이 그때부터 대못이 되어 윤호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대못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25세 청상이 된 몸으로 아들 둘을 키워온 어머니의 가슴 속에 박혀 있었다. 그는 그 대못 2개를 뽑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쉽사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윤호는 성산대교가 바라보이는 교차로 앞에서 내렸다. 형은 화난 얼굴로 잠자코 앞만 보며 앉아 있었다. 택시가 멀어져 가는 걸 물끄러미 지켜보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에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있었다. 화장을 요란하게 한 젊은 여자가 수화기를 든 채 호들갑스럽게 웃고 있었다. 여자는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2번 더 자지러지는 웃음을 파편처럼 부스 안에 흩뿌리고 나서야 밖으로 나왔다. 번호를 누르자 신호 가는 소리에 이어 나이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호는 아이에게 이사간 임집사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이가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20초쯤 지났을까 웬 여자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캐묻는 것이었다. 내 급한 볼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꼭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여자는 조금 뒤 번호를 말해주었다. 국번은 전과 마찬가지였다. 윤호는 이사간 곳이 전에 살던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고 물었다. 아네요. 목욕탕 바로 윗집에요. 복개된 개천길을 쭉 따라가면 얼마 안 가서 오른편에 목욕탕이 보여요. 그 다음 집이에요. 그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돌리다 그만두고 막 지나치려는 빈 택시를 잡았다. 혹시 있으면서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목욕탕은 찾기가 쉬웠다. 여자가 말해준 대로 전에 살던 집 뒤편에 복개된 개천길을 따라가다 보니 금방 눈에 띄었다. 그는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다.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돼 있는 청록색 철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기척이 있었다. 이내 문이 열리며 뚱뚱한 몸매의 중년 여자가 나타났다. 누굴 찾으세요? 여자는 낯선 방문객을 의욕의 눈초리로 훑어보며 말했다. 윤호가 막 임자를 입에 올리려고 했을 때 눈에 익은 얼굴이 뒤편에서 어른거렸다. 아니, 자네 윤호 아닌가? 임집사는 선뜻 손까지 잡으며 반가워했다. 그는 윤호를 끌다시피 마당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서 2 손을 움켜쥐며 고생 많았지 하는 말을 시작으로 몇 마디 안부 인사를 늘어놓았다. 그러지 않아도 자네가 조만간 날 찾아올 줄 알았네. 자, 안으로 들어가세. 윤호는 그를 따라 마루를 지나 방으로 갔다. 마루에 놓여있는 자개가 박힌 장식장 안에는 여전히 기념패들이 빽빽이 놓여 있었다. 방 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감사장, 상장 들 속의 액자가 사방 벽면을 거의 차지하다시피 걸려 있었다. 구석에 놓여있는 작은 탁자 위에 금박을 입힌 성경이 펼쳐져 있는 모습 또한 예전의 집에서와 똑같았다. 순간 임집사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듯이 여겨졌다. 자, 봐라.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땅에 묻힌 너의 어머니만 빼고는. 누군가 자신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